연말로 예고된 비핵화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공간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고 중국에 경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전투 비행술 대회에 참관하며 군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가운데 내일 태국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가 준법 투쟁을 이틀째 이어가면서 일반 열차에 이어 KTX까지 오늘만 모두 28대 열차의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인력 중원과 임금 인상 등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일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대낮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행인 4명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공간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도 돌려보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언급하면서 외교의 공간을 넓혀주겠다고 말한 것과는 사뭇 결이 달라 보입니다.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북미 간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대북 제재를 중국이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길 촉구한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간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관할 해상에서 석탄이나 석유 환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국은 행동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다음 달 22일까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수천 명을 돌려보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발언은 중국을 향한 것이지만 내용은 대북 압박입니다. 최근 에스퍼 국방장관을 포함해 미 군사당국자들이 연합훈련 축소를 언급하면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언급과는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군 당국자들은 외교를 언급하고 외교 당국자는 제재와 압박을 얘기하는 강원 양면책으로 읽힙니다. 북한 역시 새로운 접근법을 미국에 요구하면서 비난을 이어가면서도 김명길 순회대사 담화 등을 통해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선 다음 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동시 압박성 발언은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북한도 미국에 대한 압박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좋았던 지난해엔 중단했었던 전투 비행술 경기 대회를 재개했습니다. 실전 같은 비행 기술을 선보이는 일종의 에어쇼인데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장에서 북한군의 항공무력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전투 비행술 경기 대회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가 북한 공군의 최신의 전투기 미그 29 6대의 엄호를 받으며 비행장 상공을 통과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무장한 전투기들이 활주로를 일으켜 폭격과 사격 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경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높은 비행수를 선보이며 열띤 경기를 진행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전투 비행술 경기 대회는 북한 공군의 다양한 항공기들이 실전 같은 비행 기술을 선보이는 일종의 에어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2014년 처음 시작됐고 김 위원장도 매년 참관했습니다. 북미 관계가 좋았던 지난해엔 열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북한이 강도 높게 비난한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습니다. 재래식 전력 강화 차원에서 작년에 하지 않았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진행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투 비행술 경기 대회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적들의 항공 무력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기술적 열세를 정치 사상적으로 극복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 공개는 66일 만입니다. 자신이 제시한 연말 비핵화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미국에 대한 저강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한일 그리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어떤 얘기가 오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공개적으로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해온 미군 수뇌부와 만난 자리. 문 대통령은 기존 원칙을 재천명했습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못 믿겠다는데 우리만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일본이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바꿀 순 없다. 지금 철회할 거면 애초 종료를 결정하지도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더욱이 지금 번복한다면 미국의 압박 때문으로 보이는 정치적 부담도 있습니다. 결국 지소미아가 유지되려면 수출 규제 철회 등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NHK도 지소미아가 결국 종료될 것이란 정부 내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주 막바지 외교 노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태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이목이 쏠립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만나는 건 지난 6월 이후 처음인데 특히 고노다로 방위상은 수출 규제 조치 당시 외무상이었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적극적 중재 의사를 밝힌 만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인 액체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출 허가 건수가 늘고 있는데 일본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런지 정윤섭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가로 수출을 허가한 품목은 액체 불화수소입니다. 반도체 등에 쓰이는 품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문한 물량 2건입니다. 수출 규제 3대 품목 중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기체 불화수소는 수출 허가가 있었지만 액체 불화수소는 첫 허가입니다. 액체 불화수소는 7월 4일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이후로 처음 허가가 난 거고 이렇다고 해서 업계가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까지 3대 규제 품목 중 수출 허가는 모두 12건. 그렇다고 일본 정부가 태도를 바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 허가는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서류 보완을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물량인데 수출 심사 기간 90일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어기면 WTO 국제무역기구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들의 국산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양산에 이제 국내 제품들이 이제 투입이 되니까 일본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두면 국내 업체들한테 이제 다 대체되는 효과가 있고. 실제로 이번에 수출 허가를 받은 일본 업체는 수출 규제로 실적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제소한 건과 관련한 양국 간 2차 협의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홍콩은 오늘 모처럼 평온한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가 곳곳엔 시가전이나 다름없던 충돌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오늘의 불안한 평화, 그 팽팽한 긴장의 현장을 안양봉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나흘 동안 낮밤 없이 이어진 전쟁. 경찰과 학생이 모두 떠난 캠퍼스에 적막이 감돕니다. 길을 가로막고선 장벽. 끝없이 쌓여있는 수많은 벽돌 더미들. 펼쳐놓은 우산은 날아오는 체류탄을 막았던 방패입니다. 我覺得我會堅持抗爭，直到我可能我嘅生命係被消滅嘅嗰一刻為止。 이 대학은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캠퍼스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고 선 학생들.
이 길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학생들이, 왼쪽은 경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별다른 충돌은 없지만 언제든 다시 화염병과 최루탄에 오고 갈 수 있는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새카맣게 타버린 요금소엔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피어납니다. 양방향 10차로가 넘는 대로지만 차 한 대도 지날 수 없는 도로가 한 치 앞으로도 나가지 못한 채 6개월째 공방 중인 지금의 홍콩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래도 모처럼 찾아온 평화에 시내는 북적입니다. 학생들에게 공짜 밥을 나눠줘 유명해진 한 식당입니다. 因為龍門冰室都係一間好早有發聲話支持。 이번 사태를 겪으며 두 쪽 나버린 홍콩의 민심은 마주 달리는 기차입니다. 친중 세력은 오늘 정부 청사에 모여 시위대를 성토했습니다. 喺香港讀書，香港做嘢，香港警察好愛我哋好支持香港警察。 중국인민해방군은 오늘 도심 청소에 나섰습니다. 시위 진압에 나선 건 아니지만 시진핑 주석의 질서 회복 발언 이후 군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북적대고 활발했던 동방의 진주 홍콩. 홍콩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홍콩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뒤 첫 주말인 오늘부터 대학별 수시 논술 전형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입시 경쟁에 막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학 신입생의 77%가 수시로 선발되는 만큼 각 대학 논술 고사장엔 수능일 못지않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영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논술 시험이 치러지는 대학 내 고사장 앞. 추위에 발을 동동거리며 서 있는 학부모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 경희대, 동북대 등 12개 대학이 오늘 논술 시험을 치렀고 내일도 8개 대학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학교마다 오전, 오후 시험 시간대가 다르다 보니 가능한 많이 도전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수험생도 적지 않았습니다. 시험장에 극적으로 도착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요. 이번 수능이 중위권 학생들에게 어려웠다는 분석이 있었던 만큼 수시 전형에도 중위권 학생들이 더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생이라 정시를 중심으로 준비했었는데 이번에 수학에서 약간 미끄러지는 바람에 논술로 가려고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할 대학을 잘 추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 위주로 좀 지원 전략을 좀 세우고 중위권부터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 나, 다군 적정하게 배분하는 거죠. 다음 주 후반부터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의 면접고사도 시작될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의 간절함이 담긴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철도노조 준법 투쟁 이틀째인 오늘 일반 열차에 이어 KTX도 운행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출발 시간이 1시간 20분까지 지연된 열차도 있었는데요. 철도노조는 19일까지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KTX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부산역 승강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안내 창구도 열차 출발 시간을 문의하는 승객들로 붐빕니다. 철도노조가 준법 투쟁에 돌입한 지 이틀째. KTX 부산 차량기지에서 열차 검수와 출고 작업이 늦어지면서 부산발 KTX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일반 열차도 줄줄이 늑장 출발했습니다. 오늘 하루 KTX 9대, 일반 열차 19대 등 모두 28대의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특히 부산발 상행 KTX는 53분, 서울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는 출발 시간이 1시간 20분까지 늦춰졌습니다. 2시 26분 열차 4번. 오후 들어 지연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말 열차 이용객들이 몰린 서울 시내 주요 기차역의 혼잡도 심해졌습니다. 2시 26분 차였는데 현재 2시 45분짜니까 한 25분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입 논술 시험을 위해 열차를 이용한 수험생들은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오늘 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이 있어서 이제 그걸 치러 왔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코레일은 준법 투쟁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승차권 환불이나 변경, 취소 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준법 투쟁 기간 동안 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부터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가을철 산행에 나선 등산객이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전북 고창군 선운산 수리봉 정상에서 등산하던 50대 여성이 2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에는 전남 해남군 달마산 귀례봉 정상 부근에서 등산객 72살 김모 씨가 4m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쳐 헬기로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무색하게 하는 음주운전 사고가 부산에서 또 발생했습니다. 대나도심에서 만취한 60대 운전자의 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도 2차로 도로를 가로막고 멈춰선 승용차. 10여 명의 시민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차량 밑에 깔린 시민을 구조하기 위해 힘을 합쳐 들어 올립니다. 다급한 마음에 구조차를 기다릴 수 없어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겁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이제 주변의 분들이 이제 차 밑에 사람 깔렸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 같이 들어 올렸거든요. 도심 한가운데서 음주 교통 사망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입니다. 만취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건널목에 서 있던 보행자 4명을 덮쳤습니다. 막바로 확 덮쳤어. 애기 엄마는 차 밑에 할머니하고 들어가고 한 명은 할머니가 짝대기 들고 서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차가 탁 받치면서 할머니 쓰러져가지고. 음주운전 단속도 드문 대낮 시간에 난 사고로 60대 여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8살 난 아이와 엄마는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여중생은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에는 차량 통행을 막는 쇠기둥 3개와 철제 펜스로 막혀 있었지만 방향을 잃은 차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모두 부서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5%로 면허 취소 기준을 배 이상 웃도는 만취 상태. 가해 운전자는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노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양대 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총에 소속된 첫 노조입니다. 삼성이 50년간 이어왔던 무노조 경영이 막을 내리고 노사관계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최광우 기자입니다.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 한 남성이 상기된 표정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불과 사흘 전에 노조 설립증을 교부받은 신생노조, 삼성전자 노조의 초대 위원장입니다. 설립 인정을 받은 날이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을 하였던 날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노동조합의 첫걸음을 시작한 만큼 삼성전자에는 기존에도 3개의 노조가 있었지만 조합원 수도 수십 명에 그쳤고 모두 독립노조여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양대 노총 중 하나를 상급단체로 가진 노조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조합원 수는 400여 명. 노조는 일단 전체 임직원의 10%인 10,000명 가입을 1차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삼성전자에서는 노동조합의 노자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를 계속 만들어서 삼성이 50년간 유지해온 이른바 무노조 경영. 최근 임원들이 이른바 노조 와해 혐의로 실형 구형까지 받는 상황이어서 삼성의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이나 반노조 경영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삼성전자 노조는 다음 주 초부터 전국 사업장 앞에서 조합 가입 독려 선전전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만 모았다는 블록형 단독주택,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요즘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한 대기업이 시공한 블록형 주택단지에선 입주 예정자들이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장 K 김용준 기자가 고발합니다. 이른바 숲세권에 교통과 학군까지 좋다고 광고한 블록형 단독주택단지입니다. 평균 분양가는 7억 원대로 2개 단지 203세대가 들어설 예정인데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준공까지는 보름 남짓, 또 입주까지는 한 달 정도 남은 요즘에 유행하는 블록형 주택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자분들은 지난 3일 시범 방문을 했을 때 공사판에 들어가라는 것이냐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직접 현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지 안쪽으로 들어가자 평일 오전인데도 수십 명의 입주 예정자들이 모였습니다. 입주를 코앞에 두고 벌어진 진풍경은 이달 초 사전 방문 행사 때 본 부실 공사 현장 때문입니다. 사전 방문 당시 촬영된 내부 모습입니다. 벽면 곳곳엔 무언가에 찍힌 자국이 있고 벌어진 틈새도 보입니다. 물짝 떨어져 나가겠어. 오우, 저 틈새 봐라. 창틀 아래도 수직이 안 맞아 미세하게 벌어져 있고 흠집까지 있는 수납 공간은 문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누수 흔적도 보입니다. 물이 기다 툭툭 떨어져서 일로 여기 떨어지고. 꿈에 부풀었던 만큼 입주 예정자들은 강한 불만을 터뜨립니다. 특히 어제 감리하신 분은 뭘 감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공사반에 사람들을 들여보내요? 피싱공이라는 걸 2년 만에 처음으로 좀 하다 보니 그 설계부터가 공장 생산 그리고 지연이 되면서 건설사가 말하는 PC공법은 별도로 사전 제작된 콘크리트 지붕과 벽면, 기둥 등을 현장에서 블록처럼 조립해 만드는 기술입니다. 시공사는 KCC건설, 하자처럼 보이지만 공법상의 특징일 뿐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이 민간 전문 업체에 의뢰한 진단 결과에서도 수십 건의 하자가 나왔고 현장을 본 전문가 역시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PC 구조가 갖고 있는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지금 다 지적한 것 같아요. 누수라든지 단열이라든지 방음에 대해서는 그 PC 구조가 갖고 있는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 측은 공사와는 다른 이유를 들어 준공 시기를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입주자들은 이 집에 빨리 입주하시고 그다음에 재단권 손해를 안 보시길 원하시는 분 많아요.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의 재산적 손해는 없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초겨울인 다음 달 입주를 해야 하는 상황. 입주 예정자들은 준공검사를 통과할지도 걱정이지만 대기업인 시공사를 믿었다가 부실 공사한 집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현장 K 김용준입니다. 몸이 아파서 쉬면 당장 돈벌이가 떨어지는 근로 취약계층은 병이 나도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전국 최초로 유급병가 지원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신청하는 근로자가 매우 적다고 합니다. 뜻은 좋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뭐가 문제인지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제 노동자 이정기 씨는 올해 여름 넘어져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회복이 완전히 안 돼 지금까지 쉬고 있고 본인 부담 치료비만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서울시 유급병가 지원 대상에 해당해 8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직업 가지신 분들은 일을 딱 안 하면 그게 수입이 끝이에요, 그냥. 근데 생활에 칸 보태면 되죠. 6월 처음 도입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같은 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확보된 예산 62억 원 중 지금까지 집행된 건 3%에 불과합니다. 하루 8만 원 정도를 최대 11일까지 지원하는데 평소 벌 수 있는 금액과 비교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루에 자기가 나가면 그 돈 이상을 버는데 그 몸이 어느 정도 아프다 해가지고 일을 멈추진 않거든요. 네. 길껏 해야 1년에 몇십만 원 주는데 그게 무슨 의미, 병가급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청 절차도 복잡합니다. 근로자들은 필수 서류만 6통, 개인에 따라 많게는 10통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뭐 구비서를 만드는데 거의 좀 반나절 이상, 하루 이상 이렇게 소비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 이틀째 받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을 내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유급병가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우선 병의 심각성을 따져 지원 금액과 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시는 영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대통령의 망명으로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진 볼리비아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는데요. 대통령이 해외로 망명한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도심에서는 격렬한 시위가 잇따르고 있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5명이 숨졌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 볼리비아 라파스 현지를 이재환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수도 라파스에서 공항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차량들이 위험스럽게 마주 달려옵니다. 주민들이 구조물로 위쪽 도로 양편을 막자 차량이 역주행하게 된 겁니다. Estamos protestando contra nuestra huipala. Estamos protestando contra todo y no nos dejan trabajar. 해발 4,000m 엘 알토시. 주민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10여 킬로미터 아래 수도 라파스로 향합니다. 이 지역은 지난 11일 멕시코로 망명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으로 대부분이 원주민입니다. 원주민들의 상징인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도심을 행진합니다. 3만 명의 기습 시위에 상점들은 서둘러 창문을 철판으로 막습니다. 모랄레스는 대선 부정선거로 망명한 게 아니라 쿠데타로 쫓겨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모랄레스는 볼리비아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Que Evo Morales es el verdadero presidente de Bolivia y que así ha habido golpe de estado. 군 장갑차와 군인들이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합니다. 반대편 도로에서는 원주민들이 경찰의 방벽을 부숩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섭니다. 오토바이를 탄 경찰 진압대도 시위대를 흩어놓습니다. 모랄레스의 또 다른 지지 기반인 코차밤바에서는 라파스로 향하던 시위대와 이를 막던 경찰 간의 충돌로 적어도 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반 모랄레스 시위에 이어 이번 주는 친 모랄레스 시위가 이어지면서 볼리비아 내부는 극심한 정치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생계를 걱정합니다. Yo no soy masista, yo no soy de partido, yo no soy política. Yo vivo según lo que vendo, me gano. 대통령 망명 이후 과도 정부가 내건 선거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독도 헬기 추락 사고 17일째인 오늘 실종자 수색 작업이 대대적으로 재개됐습니다. 범정부 현장수습지원단은 독도 사고 현장의 기상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 함선 49척과 항공기 6대, 민간 잠수사 등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31일 독도 인근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현재까지 4명의 시신을 수습했지만 나머지 3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 수사부는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고등군사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금융거래 내역과 텔레그램 메시지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법원장이 식품가공업체 정모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위와 배경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올여름 유럽을 강타한 폭염 때문에 알프스 빙하의 붕괴 위험이 더 커졌는데요. 위기에 처한 빙하를 지키기 위해 수천 미터 알프스 고봉 비행에 나선 감시자가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빅터의 활약을 양민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알프스 인근의 레만호.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독수리들의 은신처가 있습니다. 흰 꼬리수리 빅터. 360도 카메라를 달고 비행 연습에 나섭니다. Voilà, c'est tout bon, il vient de partir, toujours droit sur toi. 2m 날개를 펴 활강하고 짙은 안개 속에서도 목표를 정확히 찾아갑니다.
조련사 자크 올리비에 씨가 새들의 촬영 비행을 시작한 건 멸종 위기종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두바이 초고층 빌딩에서 독수리가 본 인간 세상은 인터넷에서 1000만 번 넘게 조회됐습니다. 빙하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1년 전. 극심한 기후변화로 알프스 최대 빙하가 있는 메르들라 글라스에선 한 해 평균 30m씩 빙하가 줄어듭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가 가속화되자 이곳 샤모니 몽블랑에서는 입상객 숫자를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빙하를 보호하는 동시에 붕괴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라지는 알프스 빙하의 현장을 담기 위해 투입된 빅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5개 고봉을 날기 위해 특수훈련을 거쳤습니다. 마침내 지난달 3,800m 높이 프랑스 에귀디 미디에서 빅터의 위대한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Et là, quand on était sur le dos de Victor depuis le ciel, on voyait bien que les glaciers ils avaient perdu la moitié de leur surface et qu'ils étaient en train de disparaître. 알프스 빙하의 위기를 알리는 독수리 카메라맨. 빅터의 다음 비행은 데이터 측정 센서를 달고 다시 한번 빙하 위를 나는 것입니다. 샤모니 몽블랑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